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일입니다. 사이버트럭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 첫 번째, 48V 승합 시스템이 적용이 됐다. 두 번째, 이더넷 통신 프로토콜이 새롭게 설계 시스템으로 적용이 됐다. 세 번째가 이게 도로를 다니는 장갑차 같은 정말 단단한 소재로 이루어져 있고 충격 테스트를 봤는데 충돌 테스트에서 탑승자가 과연 좀 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살짝 이런 염려가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이 충돌 테스트는 실제로 해보고 안전 시스템이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구조를 분석해 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우려일 뿐인데 우리나라는 언제쯤 들어올까요? 정말 기다려집니다. 사이버트럭은 극호, 극불호 이렇게 나뉩니다. 극호는 야 멋있어, 최고야, 미래지향적인, 앞으로 저 정도는 되어야 혁신이라고 할 수 있지라고 보는 시각과 또 부정적인 건 디자인이 저게 뭐냐, 그리고 너무 도로를 다니는 흉기다, 보행자 안전에서 저건 치명적이라서 우리나라 못 들어올걸,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보행자 안전 부분이라서 우리나라 못 들어올 것이다 라는 예상은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게 상용차입니다. 상용차는 각 나라마다 규정이 약간씩 다르긴 한데 그래서 수정을 좀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 승용차하고는 좀 규정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사이버트럭 같은 형태라 그래도 승인을 받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량만 되고 대중화만 된다 그러면 국내는 아마 무난하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보다 이제 더 많이 걱정스러운 게 주차죠, 주차. 차가 워낙에 크니까. 자, 이제 전장 시스템이 48V다. 48V 승합은요, 1990년대부터 사실 엔지니어들이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해야 된다. 아니, 너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밸류체인을 다 싹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효과가 너무 미비하다. 이 전장 시스템은요, 1912년에 6불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동 시스템, 캐딜락이 시동 모터를 적용을 하면서 전장 시스템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몇 가지 안 되니까 이제 몇 암페 하면 되다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자꾸 늘어나는데 6볼트로는 좀 힘들다. 전류량이 많이 증가하니까 12볼트만 되면 그래도 좀 오래 쓸 수 있을 거야 해서 1960년대 초에 12볼트로 승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꽤 잘 썼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12볼트에서 전장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주행 보조 레벨 2에 이제 뭐 자율주행 곧 된다는 얘기도 있고 오디오도 막 빵빵해지고 시트도 마사지 기능도 막 들어가고 이래 버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비전 섹싱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처리하는데 PC박스만 해도 TDP가 얼만데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암페어를 계산해 보니까 현재 평균적으로 좀 전장 잘 갖춰져 있는 차에 들어가는 전류량이 필요한 전류량이 250A. 처음에 12V 만들어 놓고 전장 얹어 놓으니까 30A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2V가 설계되고 기획된 이후로 지금 거의 9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곧 있으면 300A는 넘어갈 거다. 이렇게 되면 진짜 하네스 진짜 무거워지고 손실 너무 많이 증가해서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전기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P는 V 곱하기 I입니다.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PL, 전력 손실량은 I 제곱, 전류 제곱 곱하기 R. 우리가 직류 시스템에서 손실을 R, 저항이라고 해서 그냥 빼는 개념이고요. 교류는 가정용 교류, 220 단상 교류, 뭐 자동차 삼상 교류, 이런 교류 시스템은 그게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는 스위칭되는 요거 때문에 보다 복잡한 임피던스라는 개념, 이게 교류에서 말하는 손실인데 임피던스는 손실인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부분, C와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요건 공식으로 계산을 해야지만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는 복잡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고전압 배터리에 충전을 하고 요걸 인버터에서 교류로 바꿔주기 전까지는 직류 시스템을 쓰고 있고 특히 전장은 12V에서 그냥 직류로 들어가니까 R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공식에서 PL, 전력 손실량은 전류의 제곱 곱하기 R이니까 쉽게 말하면 전류가 2배 증가하면 손실은 4배가 증가하는 이런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전압이 동일한 상태에서 전력량을 늘리려면 전류량을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12V 상황에서 전력을 2배로 올려야 돼요. 그러면 전압을 24V로 올리게 되면 전류량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2배 전력이 공급이 되지만 전압이 12V 상태에서 전력을 높이려면 전류량을 2배로 올려야 되니까 이래서 이제 승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력량이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 손실이 많이 증가하고 그 손실을 보정하려면 어떻게 해요? 전선을 굵게 해야죠. 전선을 굵게 하지 않으면 열로 다 손실로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면 전선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죠. 전선이 굵어지면 또 무게가 증가하니까 지금 하네스를 각 전장을 연결하는 전선을 하네스라 그러는데 이 하네스 무게가 지금 100kg이 넘어요. 워낙에 전장이 많아져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라. 48V로 4배 전압을 높이게 되면 전류량은 4분의 1로 줄어들 거 아니냐. 그러면 4분의 1로 줄어들면 손실은 16분의 1이 된다. 물론 이렇게 무조건 막 배수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자동차 전장이 고전압 시스템, 배터리 시스템이나 뭐 전기 모터에 들어가는 이 고전압 시스템. 이게 사실 전기 개념에서 고전압이 아닌데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그런 전압들을 사용을 하이브리드에 와서나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고전압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장은 사실 12V에서 0.5A, 1A, 많아야 뭐 3A,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니까 기존의 전선의 굵기가 뭐 크게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잘 쓰고 있어서 전체 줄어드는 손실의 합을 계산해 보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손실량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장이 지금 과거에 비해서 9배가 늘어났다고 하는 거는 워낙에 전장 수가 많으니까 그 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줄여낼 수 있는 아주 전류량이 얼마 안 되는 그런 기본적인 전장까지 다 감안을 해서 다 바꾸게 되면 전체적으로 48V로 승합을 해서 R을 줄여낼 수 있는 총합은 생각만큼, 계산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으니까 반대로 이걸 48V로 승합을 하게 되면 이제 뭘 바꿔줘야 되냐면 이 모스펫을 비롯해서 이제 파워 모듈을 구성하는 페이즈가 전력 반도체나 칩셋에 맞게 또 전력을 필요한 전장에 맞게 전원을 공급을 해줍니다. 자동차 마이콤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들이 뭐 12V 시스템에 대해서 다 12V로 제작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볼테이지가 훨씬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스펫을 기반으로 한 페이지에서 전압과 전류량을 조절을 해서 맞게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 이거 48V로 하게 되면 이제 전압이 바뀌게 되고 전류량이 감소를 하게 되니까 새로운 페이지가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스펙의 모스펫을 비롯한 전력 공급 장치가 필요합니다.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밸류체인 전체가 흔들리지 않냐. 그러면 VC 기업에서 반도체 바꿔야지, 또 뭐 파워초크를 비롯해서 캐패시터까지, 그리고 보조 설계까지 다 바꿔야 되는데, 그 엄청나게 들어가는 전장의 시스템을 다 바꾸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 그러면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을 해서 바꿔놨는데, 실질적인 전장의 총합에서 줄어드는 손실량이 그보다 기대한 만큼 드라마틱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막 시스템 갈아엎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 들인 만큼 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섣불리 할 문제가 아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더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뭐가 득실인지를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반대하시는 엔지니어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30년 됐어요. 토론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참 대단한 인물인 게 야,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앞으로 방향이면 해야지. 특히 오디오가 지금 성능이 카오디오도 굉장히 막 고급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12V에서는 전력 공급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뭐 800W 1000W 앰프나 그리고 또 뭐 고출력 스피커가 들어갔다 해도 그 출력을 마음껏 다 못 쓰죠. 물론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다 쓸 필요도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가지고 있는 기기의 포텐셜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게 이제 전력 공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48V로 승합을 하게 되면 전류량에 따라서 전력 공급이 훨씬 더 4배나 더 좋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오디오처럼 많은 전력을 먹는 전장들은 16분의 2로 줄어드는 저항에 따른 효율 효과를 크게 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늘어난다. 특히 곧 레벨 3 자율주행 하게 되면 라이다 그리고 테슬라는 라이다 안 씁니다만 또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엄청난 화상 데이터들을 GPU가 FPS를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GPU에서 전력 TDP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NPU도 알고리즘 분석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TDP를 낮춰서
최대한 알고리즘으로 힘안 들이고 분석을 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피스박스에도 엄청난 전력이 들어가는데 편안하게 48V로 승합을 해서 그래서 전력을 제대로 공급을 하려면 손실 최소화하고 그러려면 48V로 승합을 하는 게 맞다. 장래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해서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에서 과감하게 그걸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건 전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안전하게 가자. 손실이 너무 클 수 있으니까 야, 그거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토의만 하다 보면은 48V 승합 앞으로 한 20년 지나도 아마 못할 겁니다. 약간 속된 말로 또라이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 필요 없고 해 하고 나가야 이게 사실 변화가 오는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가 맞느냐 더 논의는 해봐야 되고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많기는 한데 그런 것들 따지기 앞서서 일론 머스크가 참 난 사람이긴 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자동차에서 48V 시스템을 적용한다 그래서 자동차에는 워낙에 전류량이 작은 그런 자막자막한 전장들도 꽤 많고요. 또 전력량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굵직굵직한 장치들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전류량이 얼마 안 되는 것을 승합을 해서 더 낮춰봤자 거기서 오는 손실이 유의미하다고 볼 수 없으니까 전체 합은 기대한 것만큼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손실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많은 전력량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되는 전장을 기반으로 해서 48V로 승합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더 전장이 빠르게 늘어나고 자동차에서 이제 자동차의 V2L이 더 활성화가 되고 거주 공간으로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생활 가전이 자동차에 맞게 빌트인 돼서 들어가기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48V 승합은 필요한 단계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각자의 생각이 좀 다르시니까 현업에 계신 분들은 뭐 관련해서 토의를 또 열심히 하시고 아마 승합을 해도 안 해도 격찬과 비난을 다 동시에 받아야 되는 입장일 겁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승합을 하게 되면 야 효과가 비용 대비 뭐가 크다고 그렇게 하냐 그래서 차값 오르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도 좋지 않아 라는 그런 비아냥 그런 지적 이런 것들도 감수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 정말 긍정적이고 잘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안 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제조사들 이런 제조사들은 이제 테슬라를 했는데 너희는 왜 안 해? 이런 비난을 좀 감수를 해야 되겠죠. 비용을 아끼는 대신에 너희는 혁신적이지 않고 고리타분하고 그러다가 언제 전장을 새로운 시대 모빌리티에 맞게 바꿀 건데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이제 볼멘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부담이 좀 있을 겁니다. 또 뭐 중간에 테슬라 하는 거 봐서 48V 전장 시스템이 효과가 정말 크고 그리고 들인 비용만큼 가치가 있다 그러면 뭐 우리도 편승하자라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진영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으로 48V가 드디어 이 자동차 설계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더넷 통신 프로토콜을 쓴다. 어디까지 쓴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캔은 아예 안 쓴다는 건지 아니면은 캔을 기본적으로 쓰고 있고 이더넷 통신 프로토콜 TCP/IP를 파워트레인을 비롯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주요 부분에 좀 더 폭넓게 사용을 한다는 건지 엔터테인먼트도 데이터 주고받고 하는 대역폭이 크기 때문에 뭐 이런 데 사용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아예 캔 통신을 안 쓴다는 건지 캔은 1980년대 초반에 부시에 의해서 개발이 됐는데 상당히 캔이 대역폭 빼고는 정말 훌륭합니다. 신뢰도가 높고 보안 뛰어나고요. 그런데 이제 초기 캔은 1메가퍼세컨라서 이거 가지고 뭐 최신 자동차에 적용할 수가 없죠. 대역폭이 너무 빈약하니까. 그래서 캔 FD가 5에서 6메가, 그 다음에 이제 플렉스레이 한 10메가 정도 되죠. 그리고 BMW가 무스트라는 광 케이블을 사용한 엔터테인먼트 통신 프로토콜 사용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이더넷을 일부 대역폭 필요한데 일부 적용하기 하고 있는데, 요거를 앞으로 기가 단위로 해서 이제 비전 센싱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자동차의 파워트레인을 비롯한 기본 프로토콜로 새롭게 적용을, 이거 연구한 지가 꽤 돼가지고요. 현재 기술 기반은 잘 갖춰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필드에서 적극적으로 이더넷 통신 프로토콜을 활용한 자동차들이 아직
주행 데이터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것도 이제 12V에서 48V로 승합하는 거 같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점점 자동차가 시각적인 정보, 또 이미지 데이터들, 또 라이다 같은 그런 레이저를 기반으로 한 디텍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의 통신 프로토콜은 너무 한계가 명확하다 이렇게 보고 미래를 위해서 이제 대역폭이 크고 또 무선으로 구성을 해서 극적으로 또 하네스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단순화되고 효율적인 통신 프로토콜로 진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더넷 통신 프로토콜을 과감하게 사용했다. 어디까지 사용되는지 이걸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CAN 대신을 사용해서 새로운 통신 프로토콜로 적용이 됐다 그러면 초기에 아마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아마 생길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해치고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각오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생기면 베타 테스트 자처하는 거 아닙니까? 얼리 어댑터들이 원래 그런 성향이죠. 네. 엔지니어들만 1, 2 문명이 기여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기꺼이 구입해서 자기가 사용해보고 문제점들이 드러나면 수정되고 네, 이렇게 오퍼레이팅을 하는 과정에 참여를 해서 1, 2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선순환의 일환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기술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안전 문제인데 상용차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이 덜 엄격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뭐 범퍼 쪽의 디자인이나 본넷 뭐 모서리 이런 부분에 좀 수정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은 있을 수는 있겠으나 현재 사이버 트럭이 상용차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수입이 제한되거나 뭐 판매가 금지되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충돌 테스트를 봤는데 어마무시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여러분들 왜 군용 트럭이나 장갑차들 보면 가끔 이런 차들 사고 소식 들리면 거기 탑승한 장병들, 네, 승무원들이 사고가 이렇게 안 커 보이고 차도 파손이 거의 안 됐는데 사망했다라는 뉴스, 안타까운 소식들을 좀 듣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충돌 테스트 할 때 막 심하게 찌그러지는 거 보고 야, 저건 쿠킹 오일이냐? 저건 너무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캐빈룸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전면에 이 엔진 후드 쪽, 본넷 쪽이 효율적으로 찌그러지면서 시간을 벌어줘야 됩니다. 최대한 시간을 벌어서 그 시간이 벌어진 만큼 충격량은 그 시간의 비율만큼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고를 당했을 때 원형이 변형이 안 돼요. 변형이 안 되면 사고 시 차에 전달됐던 충격이 빠르게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충격량으로 인해서 신체는 상해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게 될 위험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 충격량을 시간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쭉 찌그러지는 그 시간만큼 줄어드는 거죠. 사이버 트럭이 앞에 일부분 외에는 원형이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 테스트를 봤을 때, 와, 차 튼튼한데? 야, 진짜 무적인데?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그리고 또 사이버 트럭과 사고 나는 차들, 사이버 트럭은 멀쩡한데 상대편 승용차나 픽업은 완전히 반파, 전파되는 이러한 희한한 장면들도 나오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내가 저기 타고 있을 때 과연 충격으로 인한, 사고 충격으로 인한 충격량이 과연 나에게 전달될 때 극적으로 줄어들 것인지 아니면은 차체가 저렇게 확 우그러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충격량을 줄여주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 충격량으로 내가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뇌피셜이에요. 이게 단순히 뭐 충격 실험에서 외관이 많이 부셔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그 외에도 이제 차대나 기본적인 설계에 있어서 충격 분산을 통해서 충격량을 줄여주는 뭐 독특한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됐는지 아닌지 그것도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으나 이런 것들은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더미가 실제로 앉혀져서 얼마나 상해를 입을 만한 충격이 전달되는지 그 센서로 다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 충돌 테스트 할 때 차 아깝다고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차는 뭐 싸면은 막 1,000만 원, 2,000만 원에서 비싸야 2, 3억 정도인데 더미는요 최소 한 5, 6억 합니다. 그거 하나가. 더미가 왜 이렇게 비싸냐면 그 더미에 수많은 센서들이 붙어 있고 그 센서들을 통해서
충돌 테스트를 했을 때 각 신체 부분에 받는 그런 충격량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부상 여부, 그 다음에 사망 위험도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더미도 한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 목적의 더미는 10억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특히 그 어린아이 더미 같은 경우에는 충격량 분석을 더 세밀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더미 3개가 들어가게 되면 그게 한 20억에서 30억. 이게 진짜 비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더미들이 실제로 탑승한 상황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또 측면 충돌 테스트, 전복 테스트, 뭐 다양한 테스트를 했을 때 탑승자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충격량을 줄여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내피셜이죠. 단순히 이렇게 튼튼하게만 만든다 그래서 탑승자들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건 아니다. 가볍고 좀 약한 차와 충돌했을 때는 안전을 효과적으로 좀 확보를 받을 수 있겠으나 도로를 달릴 때 더 덩치가 큰 사이버 트럭보다 더 크고 무거운 상용 트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큰 트럭들이나 아니면 콘크리트 벽 같은 데 충돌하게 됐을 때 그 충격량을 그대로 탑승자가 받게 되면 이것도 참 계약자 한 사람으로서 약간 좀 심하게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버 트럭이 나 관심 없어 안 살 거야 하더라도요. 테슬라가 이렇게 독특하고 이렇게 미래지향적이면서 산업 전반에 놀라움을 안겨주는 그런 기획을 자동차 제조사들이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드가 포드 T를 통해서 자동차 대중화를 이루고 나서 거의 지금 110년 만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테슬라가 이런 모빌리티 혁명을 통해서 자동차를 미래 새로운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로 바꿔나가면서 테슬라가 어떤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가 이 테슬라 트럭의 흥망성쇠에 달려 있습니다. 대중화를 얼마나 빠르게 할 것이고 또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미래 비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시하느냐가 그 테슬라의 명주를 잡고 흔드는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테슬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래 자동차의 흐름 그리고 또 지금 현 제조사들의 향후 10년 후의 모습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소스가 되기 때문에 이 사이버 트럭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걸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